네, 안녕하세요. 그 프리즈마 코리아 미더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는 미더이고요. 앞으로 오늘 이후로 좀 더 재밌게 미더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얼굴을 뵙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은 좀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현재 참여자분이 116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채널에 쭉 보니까 한 14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미더에 대해서 좀 소개를 더 드리고 그러고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네, 우선은 오늘은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제가 프리즈마라는 툴을 이제 어떻게 현업에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처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한상진님께서 이제 REST.JS랑 프리즈마를 직접 이제 쓰면서 서버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현업에서 좀 예시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스페셜 게스트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젯 왓슨이라는 이제 키스톤 JS를 이제 창작하신 개발자분께서 오셔가지고 제품을 소개드릴 예정이고, 이 키스톤 JS는 이제 기반이 이제 프리즈마로 만들어져 있어서요. 좀 더 프리즈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리즈마 안에는 인스트로펙션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쉽게 현업에 프리즈마를 도입할 수 있는데요. 이거가 어떤 툴인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좀 빠르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 GitHub 주소는 이제 이렇게 효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많은 이제 문화적인 것들과 이제 소통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디벨롭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조그만 이제 창업을 해서 조그만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창업 멘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제 프리즈마 대사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프리즈마 코리아 미드업 오거나이징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워낙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과거에 제가 다른 이제 미드업에서 썼던 링크인데 혹시 이제 작은 링크니까 이게 제가 텍스트로 보내드릴 수는 없고 요거를 좀 타이핑을 쳐서 들어가면 간단한 설문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어디언스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고 이제 눈높이에 맞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설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뭐 긴 건 아니고요. 뭐 짧게 진짜 한 30초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설문이고, 네, 응답 가시면은 네, 이제 벌써 한 분이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좀 응답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응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오늘 발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현재 어떤 분들이 와 계신지. 네, 절반 정도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분이 훨씬 많고, 이해도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한 10개까지는 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경도 환영입니다. 네, 다시 앞질렀네요. 이제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이 더 많이 오셨고, 현재 프로젝트에는 사용하지 않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좀 재밌네요. 이제 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요. 네, 현재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설계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프리즈마를 도입하기 바로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콘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 오늘 딱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쯤 다시 넘어가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쯤 넘어가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이게 링크를 좀 들어가면 깨지더라고요. 목차는 이제 왜 프리즈마를 써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인트로스펙트해서 실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리즈마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툴을 이용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쉽게 좀 더 해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렇게 했을 때 뭐 간단한 장점들, 마이그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 실제로 이건 뭐 ORM에서 충분히 하는 거라서 큰 내용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개의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프로바이더들을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는 거를 마지막으로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이유는 프리즈마 사이트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좀 더 심플하게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뭐 과거부터 오랫동안 개발을 하신 분들 혹은 기존에도 되게 올드한 시스템을 다루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로우 쿼리를 작성해 나가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PHP 소스 코드를 제가 작업했던 걸 가져왔던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 쿼리를 작성하고 뭐 어레이로 매핑을 해서 레스트로 보내는 그런 식의 코드를 짰었죠, 과거에. 그러고 이제 ORM, 이제 루비에서 액티브 레코드 패턴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ORM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활발하게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이런 패턴으로 이제 작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ORM으로 전환했을 때 아직까지 과거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진 않고 있죠. 많이들 알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는 실제로 테이블이랑 매핑되는 어떤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되고요. 그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find all 해서 뭐 이거는 SQLize를 썼던 예제인데요. 패턴에 맞게 좀 작성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아까 여기서 링크를 좀 드려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코드의 가독성이나 실제로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코드를 쉽게 찾아서 어떤 코드를 변경해줘야 되는지 쉽게 알아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장점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었고요. 네, 이렇게 했을 땐 만약에 제가 뭐 챗 안에 있는 어떤 필드들이 변경된다거나 하다못해 이 테이블 명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챗을 쓰는 되게 다양한 테이블이 많을 텐데 이런 어디가 변경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단점이 있어도 불구하고 이런 ORM 패턴들을 많이 쓰는 추세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리즈마로 작성한 거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프리즈마도 이제 차세대 ORM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비슷한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ORM을 했을 때는 모델을 직접 생성하고 이렇게 쿼리를 매핑을 해줘서 작성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프리즈마를 도입하시면은 이제 프리즈마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생성이 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작성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링크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슬라이드는 제가 따로 첨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바로 아까처럼 깨져가지고 돌아오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툴이 익숙하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고, 네, 임피던스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모델을 생성할 때 테이블이랑 모델이랑 데이터 타입들을 매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완벽하게 또 일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오류가 생기는데, 프리즈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런 작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실용적인 이제 프리즈마 예제라고 해서 이제 미디엄 글을 발표를 한 후에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 제가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프리즈마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쭉 워크숍 때 설명을 드렸던 거였고, 네. 그래서 되게 코레를 유연하게 쓸 수 있고, 작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고 싶었었고요. 혹시 제가 좀 다양한 이제 바로 샘플을 보여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좀 Q&A를 진행하면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즈마를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에서 써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미 되게 훌륭한 툴이고 훌륭한 라이브러리고 이제 많이들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프리즈마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프리즈마 인스트로펙션이라고 해서 소개를 제가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프리즈마 2.30.0이 이제 엊그제 나왔는데, 거기서부터는 인트로스펙트라고 안 하고 db풀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니 이제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인트로스펙트를 하는 거를 좀 같이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좀 마지막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프로젝트로 끌고 와서 어떤 형태로 이게 표출되는지를 이제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요거는 제가 다시 마지막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레포지토리가 있고요. 요거를 제일 나중에 이제 진행할 생각이고, 프리즈마 원래는 인트로스펙트라고 명령어를 쳤어야 됐는데, 이제 db풀이라는 명령어로 스키마를 쭉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받아온 이제 스키마가 있으면은 이제 프리즈마로 제너레이트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모든 게 타이핑이 돼서 지금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프리즈마 API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점 하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면은 테이블이랑 매핑된 모델 명들이 쭉 보이실 거고요. 요거를 이제 기존에 ORM을 쓰신 분들은 이제 ORM 쓰는 패턴으로 프리즈마 API를 쓰시면 되세요.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마 되게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혹은 오래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는 이제 회사가 있으면, 그런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아마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복잡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제가 과거에 작업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살짝 안 보이게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건데요. 네,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이제 현업에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정말 친절하게 붙어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빠르게 이거를 이해해 나가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프리즈마 툴을 쓰면은 조금 더 쉽게 해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먼저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다른 거를 쉐어를 할 건데요. 잠시만요. 네, 실제로 요런 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실제로 이런 느낌의 이제 그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를 쭉 긁어 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현재 테이블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필드들이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게 지금 다 그 인트로스펙트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테이블을 받아서 이제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는 작업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고, 보시면은 이제 유저랑 매핑된 어떤 테이블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1대 다 관계에 어떤 테이블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을 또 컨트롤 눌러가지고 따라가면서 얘네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얘네는 또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는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그런 ER 다이어그램을 제공해주고 그래도 하나하나 따라가면은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 분석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꽤나 쉽게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네, 아주 이렇게 네,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들도 쉽게 해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이거는 뭐 ORM을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기존의 쿼리들로 작성을 해나가면은 마이그레이션 관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혼자서 작업할 때는 괜찮지만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수정이 되고 있고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혹시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면요. 그런 거를 관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당겨가지고 싱크를 맞추면서 데이터베이스랑 작업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프리즈마가 이런 것들도 제공해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한 번에 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좀 진행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이제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코스트가 많이 발생해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미디엄 블로그 포스트에다가도 상세 예제를 좀 작성을 했는데요. 끝나고 슬라이드는 공유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즈마 그 스키마 파일인데요. 이렇게 클라이언트 제너레이터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처음 그냥 만드실 때는 프로바이더는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자바스크립트고 이제 이것만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아웃풋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파일이 실제로 어디로 그 아웃풋이 나가는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노드 모듈에 있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안에 이제 아웃풋이 나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적어주고, 그 DB 프로바이더도 이제 MySQL,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좀 따로따로 설정해서 어떻게 그 다양한 프로바이더를 옮겨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디엄 블로그 포스트에 제가 엊그제 쓴 건데요. 오늘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들 보고 있는 현업에 지금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해커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인트로스펙트해서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문서에서 나오는 잠시만요. 지금 되고 있죠. 예. 저희 문서에서 나오는 그 해커톡 서버를 당기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서는 포스트그레스를 설치를 해놓고 그러고 해커톡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위에다 제가 작성해 놨던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그 과정을 적어 놓은 거고요. 요거를 먼저 한번 해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네, 우선 다른 화면을 좀 공유 드릴게요.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스키마.
일단은 오늘 예제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컴퓨터가 이상하게 전체 쉐어링을 하면은 까만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지금 못 되고 있어서 우선 작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좀 볼게요. 미디엄 글에다 써놨지만은요, 저희가 프리즈마 인트로스펙트라는 명령어를 치면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포토 스키마를 인트로스펙트를 하는 스크립트를 이제 작성을 해서 그거를 돌려볼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프리즈마 db 풀로 바뀌었는데 npx 프리즈마 db 풀, 과거에는 이제 인트로스펙트였어요. 여기도 이제 보이시다시피 이제 명령어가 데프리케이트 되었고 이제 프리즈마 db 풀을 쓰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프리즈마 파일이 쭉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제가 포인트를 일로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못 믿으시는 분을 위해서 삭제를 하고 다시 하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완전 삭제하면 안 되고 요거 지금 생성되어 있는 모델도 있잖아요. 요거를 쭉 지워보겠습니다. 요거를 쭉 지워보고 요거는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db풀을 하면은 현재 지금 로컬 호스트에 제가 깔려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쭉 모델을 생성하는 겁니다. 프리즈마가 이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쭉 나와요. 타이핑이. 타이핑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필드랑 모델이 쭉 이제 생성이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프리즈마 AP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양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여기 이제 제너레이트를 제가 클라이언트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저희는 여기 스크립트, 지금 제가 이건 다른 스크립트를 작성해 놨는데 실제로 이 안에서 우선 요거죠. 이거 프리즈마 포스트그레스 점 유저,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채널, 프렌드, 메시지,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해커톡 서버의 그 모델들을 쭉 가져올 수 있고, 이 안에서 ORM처럼 이제 또 프리즈마 API를 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복잡한 코드들이 작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포스트그레스를 쓰고 있는데 MySQL이나 몽고DB에 쉽게 마이그레이션 해갈 수 있는 거, 데이터를 그거를 좀 시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제너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다들 이렇게 스키마를 어떤 스키마를 활용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즈마는 굉장히 좋은 툴이 하나 있는데요. 스튜디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는 툴입니다. 제가 해커톡에서 간단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반갑습니다, 테스트2 이렇게 보이는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코드만 보이시겠네요. 이게 브라우저로 뜨고 있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빠르게 그냥 시연을 해드릴게요. 이 코드들을 다 실행을 시키면은 기존에 있었던, 제가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해커톡 로컬에서 작업한 데이터들을 쉽게 지금은 포스트그레스를 쓰지만 MySQL이나 몽고DB에 밀어넣을 수 있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한 거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랑 채널이랑 메시지를 전부 다 셀렉트 해와서 MySQL에다가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유저, 채널, 메시지 이렇게 해서 다 밀어넣고 크리에이트 메뉴로, 그러고 나서 몽고DB에도 유저, 채널, 메시지 이렇게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트를 하고 제너레이트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 가지 다 지금 제너레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보시면은 패키지 스크립트를 다시 보시면은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MySQL, 몽고, 그리고 이제 포스트그레스 이 세 개에 대한 클라이언트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럼 이렇게 다 나오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하면은 아까 중간에 MySQL은 들어간 것 같아요. MySQL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바로 동작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 프리즈마 스튜디오가 이제 아까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현재 뭐 채널, 멤버십, 메시지 요 세 개를 이제 지금 제가 꺼놔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요 세 개를 이제 저쪽으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스튜디오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밀어 넣었을 때 쟤네들이 딱딱딱 들어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여드릴지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네요. 우선 그냥 스탑 쉐어링을 하고 제가 MySQL 같은 경우에 DB버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또 쉐어링이 안 되네요. 지금 제가 SQL 아이디 같은 거를 띄우려고 하는데 이거는 쉐어링이 표시가 안 돼서 네, 그냥 브라우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에 저것만 딱 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우선 몽고DB부터 좀 볼게요. 몽고DB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프리즈마가 이제 얼마 전부터 몽고DB를 지원하고 있어서 네. 아직 베타로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프리뷰 피처를 좀 넣어주시는 작업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이거 네, 커넥트 마이 브라우저 네, 아직 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아까 전에 다시 들어가서 몽고DB만 제가 MySQL은 중간에 보여주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몽고DB만 한번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갔다고 나오고요. 자, 여기서 다시 컬렉션을 보면은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프로바이더를 쉽게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까 스튜디오로 여시면은 똑같이 몽고DB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여주실 거거든요. 네, 프리즈마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여줄 건데, 네, 아까 스크립트만으로 쉽게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그러고 혹시라도 기존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좀 변경하고 싶어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싶으시면은 쉽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걸로 옮기고 싶으시면은 되게 좋은 툴들로 이렇게 프리즈마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걸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환경이 죄송하게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서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후에도 무슨 이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한번 기존에 였던 것들을 옮겨가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아마 저보다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계신 이제 상진님께서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Can you switch the screen to 상진 now, Natalia? 네, 우선 네,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뭐 코멘트나 이런 걸 남겨주시면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은 바로 상진님께서 이제 발표를 이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볼까요? 상진님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제 네.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기다려 봤는데 아직 뭐 특별한 질문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바로 빠르게 발표 이어서 해 볼까요? 네네. 네. 브라이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베를린에 계시는 개발자분 오셨네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네스트와 함께 프리즈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앞에서 프리즈마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사실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조금 받아본 게 있어요. 그리고 프리즈마를 이야기했을 때 이제 문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 짚고 이제 네스트로 프리즈마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 코드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가 방금 네. 유튜브 통해서 노션 링크 하나 공유 드렸는데 해당 링크가 접속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같이 띄워서 진행을 해볼게요. 링크가 접속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같이 띄워서 네. 진행을 해볼게요. 링크가 접속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도 같이 띄워서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금? 예, 잘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준비한 거는 이렇게 총 3가지의 섹션, 그리고 2가지는 이론적인 경험이고, 1가지는 직접 코드를 타이핑 해보면서 할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섹션은 아까 수차님이 설명해 주셨던 이제 프리즈마에 대한 간단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고 쿼리를 사용할 수 있고, 프리즈마 마이그레이트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프리즈마 스키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즈마 스튜디오는 아까 말했듯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GUI 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프리즈마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지금 새롭게 프리뷰로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면 이제 내 로컬에서 꼭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이제 개발자 혹은 비개발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협업 툴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즈마 스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프리즈마 스키마는 이제 모든 프리즈마 기능의 시작점이 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마 스키마를 이용하면 직관적인 모델링 언어로 어플리케이션 모델,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예제가 되는 프리즈마 스키마는 이렇게 돼요. 데이터 소스, 제너레이터, 그리고 각각의 모델로 프리즈마 스키마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의 URL은 어떤 건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클라이언트는 프리즈마가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고를 통해서 고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언어도 서포트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말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모델 부분은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유저가 있고 포스트가 있어서 이제 유저는 이메일과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유저가 발행한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키마를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아까 효차님이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이 내용이 그대로 DB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예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도구일 것 같은데 프리즈마 스키마를 기반으로 이제 쿼리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할 수 있고 예제로 모든 유저를 쿼리하는 걸 우리가 해당 모델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제 프리즈마.user.findMany를 통해서 모든 유저를 쿼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프리즈마는 타입 세이프한 ORM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로드에서 사용 중인 다른 ORM, 예를 들어 타입 ORM 혹은 시퀄라이저와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타입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프리즈마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제 유저가 작성한 글을 포함하여 쿼리를 하는 건데요. 이제 프리즈마.user.findMany에서 아까와 다른 건 include 컬럼이 특성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포스트를 true로 설정을 해서 쿼리를 보내게 되면 유저와 그리고 이 유저가 가지고 있는 발행한 게시물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기존에는 조인을 사용하거나 혹은 타입ORM에서 쿼리 빌더를 사용해서 쿼리해야 했던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간편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리즈마 스튜디오의 경우는 프리즈마 스키마 기반의 이제 GUI 데이터베이스 편집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이나 쿼리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즈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 두 가지였어요. 프리즈마를 처음 이제 본 사람들이 이제 프리즈마의 쿼리나 혹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제 쿼리들을 보고 이제 프리즈마 그거 무조건 GraphQL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ORM 아니냐 혹은 프레임워크 아니냐라고 질문을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프리즈마 공식 독스에도 기재되어 있고 프리즈마를 사용하는 걸 보면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자체는 데이터베이스로 쿼리를 하고 결과를 받아오는 것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HTTP 서버 혹은 라이브러리나 웹 프레임워크와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발표 주제가 네스트다 보니까 네스트 대신에 다른 웹 프레임워크, 뭐 코어라던가 익스프레스 등의 프레임워크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프리즈마를 처음 접할 때 익스프레스 베이스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언어의 웹 프레임워크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받았던 질문은 프리즈마는
그러면 노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해당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혹은 뭐 다른 새롭게 개발되는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만약에 뭐 노드에서 고로 옮겨간다든지 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ORM을 쓸 수 있는 프리즈마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리즈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프리즈마에 갖고 있던 오해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프리즈마 위드 네스트.js는 이제 제가 GitHub 레포지토리에 샘플 코드를 올려놨어요. 이거를 아마 유튜브로 공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프리즈마와 GraphQL은 어떤 맥락에서 같이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이 나왔나요? 라는 그 유튜브 댓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프리즈마 1을 접했는데 2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고, 그리고 예제가 프리즈마 더하기 GraphQL을 이제 두 개를 같이 쓰는 예제가 많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혹은 프리즈마의 쿼리를 사용하는 형태가 이제 GraphQL과 유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GraphQL에서 영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raphQL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혹은 프리즈마는 GraphQL용 ORM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네스트와 함께 프리즈마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그리고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제 우리가 직접 프리즈마로 쿼리를 해보는 이 과정을 같이 경험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유튜브에 프리즈마와 네스트를 같이 쓰는 이제 기본적인 환경 세팅이 되어 있는 GitHub 레포지토리가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진짜 네스트로만 구성된 기본적인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프리즈마를 통합하고, 그리고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쿼리하는 걸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그 환경 설정 중이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 진행 중에서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근데? 네네네네, 들립니다. 예, 진행 중에서도 계속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계속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레포 주소 지금 유튜브에 아마 올라갔을 건데, 혹시 유튜브에 안 보이시나요? 유튜브 댓글에 아마, 잠시만요. 레포 주소 지금 받으셨나요? 유튜브 댓글에 남겨드렸는데, 그러게요, 저도 안 보이네요. 유튜브 댓글이 안 보이나요? 왜 보이지? 잠시만요. 혹시, 표찬님 유튜브 댓글 남겨주실 수 네. 있나요? 잠깐만. 채팅에 참여하려면 채널을 만드세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그러면 화면을 공유해서 거기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보입니다, 댓글. 댓글은 잘 보입니다. 예. 네, 네, 저희가 전송이 지금 안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지금 아이디 화면 보이시나요? 댓글이 예, 잘 엄청 보입니다. 댓글이 맞아요. 엄청 되게 늦게 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네요. 여기 해당 GitHub 링크가 있어요. 이거 아마 이제 작성하고 나서 좀 더 다듬어서 네스트.j, 프리즈마 코리아에도 같이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링크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클론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1분만 기다리고 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노션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는 프리즈마 모델을 추가하고,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제 데이터를 프리즈마에 시드하는 코드를 같이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의 네스트 모듈 및 서비스를 생성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유저를 가져오기, 이렇게를 10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네, 좀 더 오버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타이트한 시간이네요. 먼저 이제 프리즈마 모델을 추가하기인데요. 이거 프리즈마, 그래서 아까 예제로 소개드렸던 모델이랑 거의 유사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 노션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면 좋은데, 공유를, 저한테 슬랙으로 주시면 제가 네네. 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링크를 보내면 안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일단 진행을, 아니면 숏링크로 바꿔서 공유를 드려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소를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지금 화면에 아래 있는 숏링크가 그 노션 주소니까요. 이쪽에 오셔서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숏링크가 네, 여기 누르면 노션으로 이동을 할 텐데 지금 안 가지네. 링크가 잘못됐구나. 네, 근데 아쉽게도 아까 저도 그랬지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조금 늘어질 것 같아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컨텐츠를 좀 가공해서 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두 번째 참여하는 건데 제약 사항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발표 편하게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저희가 정제를 잘 해서 한번 그 참여자분, 그 피에스타에 참여하신 분들 메일로 발송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제 스키마.프리즈마에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보면
이제 env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야 돼요. 저희는 지금 샘플이니까 SQLite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v를 만들고 이제 동일 이제 같은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SQLite 파일을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dev.db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서 SQLite가 생성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모델이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프리즈마 모델을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노션에 있던 샘플을 이제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현재 프리즈마 모델이 모두 생겨 있죠. 그러면 이제 노드 모듈을 인스톨을 하고 프리즈마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해서 DB의 반영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션에 있던 명령어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하면 마이그레이션의 네임을 정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제너레이팅이 되고요. 여기서 호차님이 얘기하셨듯 스튜디오를 띄우게 되면 우리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생성한 유저 모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시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빠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테스트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샘플을 넣을 거고요. 사실 이 시드 코드도 원래 같이 만들어 보면 좋은데 저는 일단 만들어 나왔던 코드를 좀 사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놨던 이제 시드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db seed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초기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seed를 이용해서 db seed를 진행을 하게 되면 seed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즈마 스튜디오를 통해서 프리즈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유저 이렇게 오늘 발표자 후차님 그리고 저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발표하실 제드님이 나오고 각각 이렇게 어떤 발표 자료를 갖고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세 번째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용도의 네스트 모델을 생성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도 원래 네스트 CLI를 통해서 일일이 생성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수기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의 구조는 이제 스프링과 비슷하게 서비스와 모델, 컨트롤러로 나눠져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통합하는 이제 프리즈마 서비스 클래스를 하나
하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리즈마 이제 글로벌로 사용해서 이제 모듈에 주입하지 않고도 이제 불러 쓸 수 있게 프리즈마 모델을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모듈에서는 앱 모듈에서 이제 프리즈마 모듈을 이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컨트롤러에서 이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의 예제 쿼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프리즈마를 통해서 모든 유저를 쿼리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유저가 작성한 글, 여기서는 발표 자료를 포함하여 쿼리하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저를 갖고 온다고 하면 여기 프리즈마 점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모델 아까 만들었던 모델들이 나오고 유저점 어떤 쿼리를 사용할 건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집계 함수 그리고 아니면 개수를 센다던가 생성 그리고 삭제 그리고 전체 여러 개를 동시에 삭제한다던가 첫 번째 원소를 반환하기 혹은 많은 원소를 찾기 혹은 아이디를 이용해서 유니크 원소를 찾기나 그룹 바이 그리고 업데이트 매니 업설트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처리로 해야 되는 기본되는 크루드의 기능을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파인드 매니를 작성을 하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아니면 잘 보입니다, 저는. 네네.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코드가 보여요, 코드. 코드 잠시만요. 코드가 보인다고요? 네네. 잠시만요. 지금 코드가 보이면 안 되고 스웨거 UI가 보여야 되는데 네. 잠시만요. 전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네. 쓰기가 조금 네. 어렵네요. 이 친구가 쓰기가 조금 힘드네. 지금 아직 안 보이시나요? 예, 말씀드려야 될 잠시만요. 것 같은데. 브라우저가 보이면 되나요? 네네네. 지금 보이죠, 브라우저. 이제 보여요, 예. 이게 전환이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아까 뒤에서 작성한 해주셔야 돼요. 코드에서 예, 어떤가요? 말씀하세요. 예, 네네. 뒤에서 조작을 해주셔야 돼가지고요. 예. 네네네. 아까 작성한 코드, 유저 전체 유저 정보를 갖고 오는 작성한 코드를 보면, 이제 데이터가 불러오는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저 정보가 불러와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즈마 점 유저 점 파인드 매니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유저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트루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연관되어서 릴레이션으로 유저 프레젠테이션이 같이 가져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 유저 프레젠테이션스가 있고 이제 하면 이제 차님이 발표하신 프레젠테이션의 예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제가 발표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제트님이 이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쿼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조인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타입 ORM 혹은 다른 ORM에서는 쿼리 빌더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조인을 해줘야 했다면 프리즈마는 사실 거의 로우 쿼리 없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그리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걸 시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고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브라이트리님, 이제 프리즈마 외에 비슷한 경쟁 라이브러리들은 뭐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ORM, 노드 쪽 ORM에서는 이제 시퀄라이저랑 그리고 타입 ORM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메인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ORM은 이제 그렇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쿼리가 전송되는 건지 프리즈마가 만들어내는 쿼리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일단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네네. 요것도 제가 한 번에 컨텐츠를 좀 오늘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기존에 쓰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빠듯해서 따라오기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래도 네네. 오늘 들으시고 이제 컨텐츠로 조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은 그래도 이해가 훨씬 더 따라가면서 하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음 발표자 제드님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드님한테 다음 발표 순서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더 궁금하신 게 있어도 이제 질문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한 5분 정도는 더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혹시라도 계속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잠깐만요. 지금 질문, 네. 네, 스토어드 프로시저랑 연동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상진님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거리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연동해야 해서 할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n+1 문제를 프리즈마가 생성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일까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걸 말씀드리면은, 일단 프리즈마가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너무 개발자들이 SQL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고요. 추상화를 시켜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이제 데이터 쪽만 많이 신경 써서 개발을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고 좋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프리즈마가 제공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지금 말씀하신 숙제는 실제로 프리즈마 라이브러리에 대한 자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요거는 이슈나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는 프리즈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거는 아직 의문이긴 하거든요.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요것도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즈마 팀한테. 위에 질문 중에 커넥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가 끝난 후에 연결을 끊어줄 수도 있는 기능이 존재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동으로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리고,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면은,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우선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키스톤 제이스, 잠깐만요. 프리즈마가 롱 러닝 트랜지션을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것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프리즈마 팀이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해줄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질문 주셨으니까 같이 이제 메일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넘어가면은 그 키스톤 제이스라는 이제 제품을 만드신 개발자 분이시고 창업가 분이시고요. 네, 되게 갑자기 질문이 막 오는데 요 질문도 제가 캡처를 해서 한 번에 좋은 이제 컨텐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다 정리해서 이제 메일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제드라는 분께서 이제 앞으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 실제로 오픈소스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네,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고요. 약간 저희도 오늘 진행하다 보니까 서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요. 앞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예정이고 지금부터라도 좀 제드께서 오시면은 그냥 막 단방향으로 이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셔서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리액트를 개발하신 분께서는 이제 클래스네임이라는 것도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실 텐데 그런 라이브러리도 개발하셨고 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발표 들으시면서 질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과감하게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영어로 어떻게든 한번 해석해서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자분 모실 거고요. I think it's time for Jed to give his speech now. Hello, Jed.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I shortly introduce what you're doing and your product, Keystone.js, and you can head over to your speech now. Great. Hi. It's very cool to be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My name's Jed. I'm in Sydney, Australia, and I've never given a talk at a meetup in Korea before. So this is my first time with an international audience. It's very cool to be here. I've got something I've been working on all year and before that to show you today, which ties in nicely with Prisma. And I've got two parts to the talk. I've got some slides that I would like to show you and a live demo that I'd like to show you as well. So I will launch in. If anyone would like to ask questions as we go or ask me to repeat or explain anything I go through in more detail, please feel free to shout out in the chat. And I will do my best to keep an eye on that as I go. Now, give me a second while I get Keynote to play nice with the streaming setup, and we'll be ready. Okay. Okay, great. Yep, I'm Jed Watson on the internet. If you've seen me around Twitter or GitHub, this is my username. I co-founded a company here in Sydney called ThinkMill about 8 years ago now. And we've done a lot of work with a lot of different companies. We are a consultancy with about 50 people.
We focus a lot on React and GraphQL these days, and we build products for companies. We also do a lot of open source, and I've been very passionate about contributing to the open source ecosystem in JavaScript ever since Thinkma was founded. I've built projects that you may have heard of or used before, including class names, React Select, and Keystone. The one that I'm talking to you about today is the new version of Keystone that we've been working on. Open source is an interesting thing. You tend to often start it as a side project, and then if you're lucky, it becomes popular and known, and then people start using it. And what you find is that it's very hard to keep up with a really popular project. Maintaining it is a bit tricky, and you need to think about how to support users and grow an audience and all of that. So this year for me at Thinkma, what we've done is actually put a full team of about 6 or 7 people behind Keystone to make it a really world-class option for GraphQL APIs and content management on top of Prisma. So we've been working on this new version for 9 months now, and we will be releasing it to GA or general availability in September. It's very exciting to be showing you all what we've been working on today. I've actually used Keystone in production across a number of projects at ThinkMill already this year. We have worked with companies and organizations like Rugby Australia. Rugby's almost our national sport. One of our largest fintech startups called Bright, and one of our largest of all time startups, Atlassian. We've produced Keystone-based systems for all 3 of these companies this year on the new platform. But I'm at a Prisma meetup. So to tie it back into Prisma, I like to sort of think of what we're doing with Keystone as a way to take this fantastic database API that Prisma gives us and make it internet ready. So by internet ready, what I mean is that Prisma is basically the API for your database. But as we just saw in the last talk with something like Nest.js, there's still quite a bit of work to do when you've got Prisma to expose APIs safely on the internet for public or authenticated users to use. So the sorts of things that are missing once you've got Prisma in place are user-facing management UI for that data, things like authentication and access control, as well as the business logic that makes your application, unique. Our apps aren't just databases on the internet; they're all sorts of functionality that we build on top of the database and that we expose to a front end. There are quite a few different projects in this space. It's been very cool this year watching a lot of different projects step in on top of Prisma, building on that platform to create higher level abstractions that we can build on. Some of the ones that I've sort of been looking at are things like Redwood and Blitz and Nest and Keystone. And these all have a different flavor. They all target a different type of application. Redwood and Blitz are both very full stack. They're sort of Rails-like for the JavaScript ecosystem. Nest is very much a full stack framework. You can build an API, but you can also render web pages with it. Whereas Keystone is more in the API plus CMS space. So I see this as a bit of a spectrum. And depending on which kind of app you're building or how you want to build it, I think it's great that there's a different project that's likely to give you a good experience using it. Of those 4, Nest and Keystone are probably both the most similar and also the most different. And so to help put what I'm showing you in context, I thought I'd explain how I see the differences between Nest and Keystone. Nest is quite opinionated about how you're building something, but not what.
So when I say how you're building it, I mean, it comes with opinions about using TypeScript and writing decorators, and sort of it gives you a project structure, but you then end up implementing all of the functionality yourself from scratch within that structure. Interestingly, Keystone is like also quite opinionated, but in a very different way. It's opinionated about what you're building, but not so much how you're building it. It gives you a lot of things out of the box that Nest doesn't, but which makes it sort of more opinionated, but it also gives you more functionalities, and like you have to build less boilerplate with it. But once you start writing your own things into that app, it's actually less opinionated about how you do that. It doesn't have its own concept of decorators. It's much more low level when you're extending it. So they're quite different, but you can sort of use them to do the same things depending on what you want to spend your time focusing on. So let's have a look at what Keystone gives you and what sort of app it's good for. It gives you a GraphQL API and a session management system. It gives you access control, as well as hooks, extensions, and an admin UI. It does all of this out of the box for you, but you can replace the parts that you want different. So I like to think of it as most projects would need somewhere between, if what you're building is, you need an API for a front end, where the front end wants to be a single page app or React or Next.js or Vue or Nuxt or any of those, you want a GraphQL API on the back end for that. So if you're looking to build a GraphQL API where a lot of the data comes out of your database, and you probably want to use Prisma for that, and you're going to have session management and you need access control, I think Keystone's a great choice for projects like that. Whereas if what you were doing was creating microservices, something like Nest.js might be more appropriate for that, because, or if what you were doing was creating a GraphQL gateway on top of a lot of third-party services and you didn't have your own database and Prisma in the middle, Keystone's not really for that kind of project. So it's your traditional backend for a web app front end. That's what we've built it to make easy. Having an admin UI, it's also effectively a CMS. In fact, we describe it as a superpowered CMS for developers. And there are other great CMSs out there. 3 of my favorites are Sanity and Contentful and Dado CMS. These are all sort of really, really well-funded, large commercial content management systems of the new headless CMS generation. The trick with these is they're not always going to be a great backend for your application. They're hosted platforms, they're configurable, they're slightly extensible, but they're not programmable. You can't really change the backend. You can't interact with the database. It's hard to integrate them into your business logic. They're sort of just content stores and an admin UI. So Keystone is designed to sit at the middle point between these things, between application frameworks and content management systems. And in the way that in the last few years, this move towards using more APIs has let us focus on programming and deploying your own front end. If you've got backends like Firebase or Sanity or Contentful, the catch is that you can't really program them, and you can just configure them, which is quite limiting. And what we've found we want to do with our projects at ThinkMill, and why we've written Keystone, is so that we can program and deploy our own backend too, while still having it feel like that higher level system that we can sit on top of and get a lot of things for free that we didn't have to build again and again. So I'll show you what it looks like. Very, very simply, if you start a Keystone project, your package JSON would look like this. Keystone's just an open source package on NPM that you add to your dependencies with a CLI that's inspired by Next.js or Nuxt that you can use to run a web server and run a build system.
You then create a keystone.ts entry point that exports the config. This is where we set up things like where to find our database and whether it's a Postgres or SQLite. Those options get passed through to Prisma behind the scenes. And you create a schema. So what we call tables or entities is lists. Lists have fields. And what you can see on my screen here is a simple schema with 2 lists in it, to do and user, with a simple set of fields. To-dos have label, is complete, assigned to. Users have name, email, password, and is admin checkbox and to-dos. And that's really all it takes to stand up a Keystone application. If we then run the CLI to start this project in dev mode, it will do a few things for us, including generating a GraphQL schema and a Prisma schema, applying the migration using Prisma Migrate, generating an admin UI, and then creating a server for us. So let's have a quick look at what it created for us. This is the Prisma schema. So your Keystone schema is a superset of Prisma's schema. It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that a Prisma schema does, plus extra bits to define things like access control and the admin UI, which means that it will generate a Prisma schema for you, which of course then gives us the Prisma client and the Prisma migrations framework. But it's not just the Prisma schema. The Keystone schema is also a superset of your GraphQL schema. So it generates your GraphQL types for you. And if you have ever created a GraphQL schema by hand, you'd know that this is not that hard to start off with, but they get very large and unwieldy. And for me personally, I find it really nice to have a single source of truth, keeping my database schema and my GraphQL schema in sync. So once Keystone started, you also get this admin UI. This is the to-dos and users app running. We can create to-dos in here. We can edit them. All of this UI is auto-generated for us based on the Keystone schema. We get a list view, of course, the ability to filter the lists, all of the things that you'd probably expect from a content management system. So this is that idea of having a single schema that's inspired by the headless CMS idea, except instead of having a user interface where you go in and create a new entity and add fields to it like you would with Contentful or Dado CMS, you have a TypeScript file that you can program and check into Git for source control that generates artifacts like a Prisma schema. So it's really this hybrid concept between hosted content management backends and doing everything from hand by hand, where you might have just seen the example with Nest.js. The third thing that Keystone gives you, aside from the backend schemas and the admin UI, is, of course, the GraphQL API. And this is the way that both that admin UI accesses the database behind the scenes, and it's also the way that your front-end app will access all of your functionality. So using this admin UI, we can query those fields that we've created, fetching all to-dos, label is complete, as well as related data like who the to-do is assigned to. We can count, we can update, all of the sort of create, read, update, delete functionality that you would expect. And then you can start programming it. This is why it's so important to have the backend still in a programming language, even when you're getting a lot of this stuff for free. Because we can get that config and we can plug in something like an authentication framework to implement sessions. This sort of 18 or 10 lines of code that I've got highlighted on my screen now, this is enough for Keystone to give us a sign-in screen as well as sessions. And then when we're looking at the schema,
what we can do is we can start adding, based on that session, access control. So what I've got here is a function that says that emails, you can only read an email if you're an administrator, because we should not give away email addresses publicly on the internet for all of our users. And the all of the create, read, and update permissions for the isAdmin flag, of course, we don't want people to be able to say, set themselves via the update user mutation to be an admin. So we're only letting anyone who is already an admin change the value of that flag on any of the records in the database. We can also do access control at the list level, so that what we're saying here is to update a user using the update user mutation, if you're not signed in, you can't update a user. Otherwise, you can either update a user if you're an admin or if you are that user. So someone could log in and change their own name or change their own email or password, but not somebody else's, unless they're an admin. If they're an admin, they can change any of the user data in the system. And being able to express access control like this with functions is really very powerful. It lets us, when I said earlier that the idea is to sort of take Prisma and make it like internet ready, this is the core of that. You couldn't just expose your database to the internet. It's not secure. But with sessions and access control, we can automatically take that database and make it something that you can put publicly on the internet very safely, while still benefiting from all of the automated create, read, update mutations. We can also do access control like for a to-do list. Again, if you're not signed in, you can't change it. But if you're an admin or the to-do item is assigned to you, then you can change it. So the flexibility of this access control is actually really, it's very flexible. The last thing that I'll show you in here is other logic like hooks. So as you start implementing your own business logic for your application in here, then you can use the hooks to also program this schema to behave the way you want it to. In this example here, we've got a hook on the assigned to field of a to-do item. And that's resolve input hook. What that means is that when a to-do item is created or updated, if you're not an admin, it will always ensure that that to-do item is assigned to you. It's going to connect the current session user's ID to the assigned to field on the to-do list, on the to-do item. Whereas if you're an admin, of course, you can create to-dos and assign them to anyone. So that's some simple sort of logic that we've set up for this application. And of course, it can get a lot more sophisticated than that in some of the other cases we've used this for. So the fundamental idea that I've just shown you is that there's create, read, update, delete that you get for free. We didn't have to program those Prisma queries for the GraphQL resolvers, and they're safely integrated into access control. There's very little margin for error when we're implementing security. But that create, read, update, delete isn't going to work for your whole application. Applications get more complex than that over time. So the idea is that you gradually replace it. You can turn off maybe a create user mutation that Keystone's giving you and replace it with a more custom handle sign up mutation that might send a welcome email, validate a whole lot of fields, be more sort of specific in how it works. But in doing so, you don't lose the rest of the benefits of the CRUD schema. So where other systems like Rails in the past have given people the ability to scaffold code, which like writes it for you, but then it's up to you to go and edit it. As you replace the CRUD in Keystone, all the rest of it is going to stay up to date with your schema. So when I said that Keystone is less opinionated about how you extend it than something like Nest.js is, what I mean is we've tried to stick with all of the standards that are present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So if you want to use the Prisma client, you can. But if you want to define some of your schema in just the same sort of type defs and resolvers format that Apollo server lets you write them in, then you can do that as well. Any tool out there on the internet for creating executable GraphQL schema can be integrated as an extension into Keystone schema, and they can even share the same types. So it's very flexible and actually not opinionated at all about how you're writing the parts of your application that matter to you. So this idea that you can program it, it's got custom fields that can query your database. You can put custom React views in the admin UI. You can write your own queries and mutations for your logic. And you can also get other microservices and stitch them into your schema. So I said before that Keystone's maybe not an ideal framework for creating microservices, but if you have microservices or third-party services that you're integrating with, and you still have like a primary database and one sort of main backend, then Keystone's actually very good at fitting into that architecture. We've used it in applications where you've got one primary data store, sort of like a platform, but then you've also broken out some complex and isolatable parts of that system into microservices in a hybrid model that takes the best parts of microservices and monolithic backends and actually lets you use the good parts of both. Keystone doesn't want to be a monolith like some of the more traditional backends that you would have maybe moved away from in the past. So an example of a more interesting admin UI screen is this. We've got a lot of different field types, like this status field is different kind of control for picking between enums. You can upload images, relationships, all this sort of stuff. We've also got a really cool document editor that I'll show you in the live demo portion. So I'll take you through a demo in a moment that's actually running on my computer, that's also open on GitHub that you can clone and have a play with yourself, that will explain all this a bit more. But just to wrap up the slides section, we really like this idea of leaning in on DevOps for a headless CMS, not ClickOps. It's not like in Content4 you have to go in and click around a live interface adding stuff. This way you can actually define your schema in code, check it into Git, get a branch preview deployment, run it in CI. Like, this is all of that coming into your workflow, but also giving you all the power of Prisma and GraphQL and a React admin UI without limiting you in the same process. So that's the background to Keystone. It's demo time. I'll pause there for a second just in case there is any questions. I'll catch up with the chat here. Okay, cool. Doesn't look like any questions have been added so far. So on with the demo. What I'm going to show you is actually the backend that I set up for the workshop I did at Prisma Day back in June. It demos a lot of the things I just mentioned. And if you want to play along at home, this is on the internet, on GitHub, under, I think it's under my profile. Yes, it is. Okay, excellent. So Keystone.js, oh no, it's under Keystone.js. Keystone.js/Prisma Day 2021 workshop. So, quick tour of the code base. I've taken a few things out so that I can live code them in for you and show you how some of these things are built up. But to start with, this is the Keystone entry point. I'll show you the app in a moment so you can see what we're creating, but the use case is a blog with posts and user polls, and the idea that we can insert polls into the content
and then users can sign in a Next.js front end and vote on answers in the poll. So we've also got the authentication and session control configured. And this is my main Keystone configuration being exported here. I'm going to start this now. I've linked it to a new database name that I don't have set up in my system so that I can show you what's going to happen the first time I run it. I'll also just quickly delete some generated artifacts. Okay. So in my package JSON, what we've got here is actually two different applications in the same repo. The first one is a Keystone application, which I can run using yarn dev. And then I've also got a Next.js app in the same repo, which I can run using Next dev. And in other projects, normally we might use a mono repo, or we might have the front ends in a different repo to the back end. I've just put them together in the same repo for this demo to make it a bit simpler, but you're really looking at two applications running side by side. There are the Keystone packages and the Next.js packages. Now, first thing I'm going to do is start Keystone backend. This is going to have a look at, wait, before I do that, I'll delete these just to show you what that looks like too. Hang on. Okay, great. Let's run this again. It's generating the GraphQL and the Prisma schemas for me. It's also created, thanks to Prisma, it's created the Prisma Day Workshop Korea database for me. And then it said that there's been a change. So because it's a new database and I didn't have any migrations before, it's saying that this schema requires a migration. So I'll type in a name for that in it. And this is using Prisma Migrate behind the scenes. It's now generated a migration for me. So the new files here are the Prisma schema, the GraphQL schema, and this first migration. And it's prompting me to apply the migration. I will. That database is up to date. And now it's using Next.js. So the admin UI that we generate is a Next.js app. And now Next.js is building the client-side bundles for that. Our admin UI and our GraphQL API are ready. It means I can open them on port 3000. I've got no users in the database yet. It's prompting me to create one. This is actually a configurable thing. If we come back to the Keystone entry, you'll see where I've used our auth package. I've told it to init first item, and I've told it to prompt for the name, email, and password. And when I create a new user, I'll just add myself here. Here we go. Behind the scenes, it's also been set up to create a new role named super user with the permissions to manage content and manage users. And I've done that because the way that access control is set up in the schema, if I hadn't, then I would have been able to sign in, but I wouldn't have been able to see anything. So here's that first user that it created for me. And that user is linked to the super user role here, which has all of the permissions that I've defined in my system. So that's the getting started experience and how this runs. Let's have a look at the users part of this now. Like I said, I've got some access control plugged in, and the way this is designed, you'll notice that even the permissions is something that you have control over. It's
The big innovation with headless content management systems was that you no longer had a built-in concept of pages or content or a site in your CMS. You just got to define schema and then query it. So all of the structure of the site was up to your front end. And that's been a really interesting transition because a lot of people now had to go, well, I'm going to create a pages list. I'm going to create a blog articles list because there's not a built-in concept of that. Keystone takes that and applies it to the system as well. We don't have a built-in concept of users. We don't have a built-in concept of roles. You actually get to define that for yourself. So we have a user list here, which could contain anything. But in this case, it has a name, email, password, a role, as well as some links to authored posts and poll answers. I'll make that larger just so it comes through more easily on the stream. Sorry about that. And then we also created roles. So we've decided to add checkboxes for users being able to manage content and users here that we can check in our permissions functions. But that could also be anything. We could you can have whatever you want in your roles for that. So the access control looks like this. We have permissions that just check those fields for can manage content and can manage users. And then we bind those to the right places. We also tell the admin UI that if you can't manage users, to hide the create button because you wouldn't have permission to create users. So just to demo that, what I'll do is I'll create a new role. Actually, I'll go and create a new user. Here we go. Let's say I have a content author user. Whoops. Don't know why I just got hot reloaded. An author. And I'll also create a new role for this user called content managers that can just manage content. And I'll create both of them. What I can do now is open a new private window. And I can log in with content@demo.com. And now you'll notice that I can't even see roles in the navigation. If I put these two browser windows side by side, as an admin, I can see roles, whereas as a content author, I can't. And as an admin, when I come in and look at this record compared to a content author, this data, I can't change it. I don't get the fields. They're in fact even hidden. Whereas if I come into my own, I can see and change some of the fields, but not all of them. For example, my content author can't see the role or other relationships in here, but I can change my email and my password because of the access control. Whereas a content author here can come in and do all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do relating to content. So we can create a first post. It's published. Pick today's date. Setters themselves. And there we go. Cool. So content authors can create posts. I'll close the private window and we'll just go back to doing the rest with my main user. But that's a good idea around the access control. Oh, actually something else that I want to show you quickly is if I jump into the API Explorer, you'll notice that when I'm logged in as myself, I can query all users, name, email, and let's just get that.
open up another private window and come to the same login again. Right. Open up my GraphQL playground and get the same query. You'll see what I'm getting is, if we collapse these errors, I'm not able to read this other user's email because of the access control. So the same access control that is securing this admin UI is also securing our public API. And it's all being centrally defined in the Keystone schema. We're also getting an errors piece of data alongside our query results in GraphQL that explains that we couldn't see that information, which is great because we can either ignore that and just present the information we can, or we can see, hey, this user doesn't have access to this thing that the UI seems to expect they should be able to see. We can even query the role. And of course, that's escalated the errors here because we're getting nulls because the user on the right doesn't have permission to read roles at all, whereas the user on the left has full permission to read the roles. So that's that's a pretty comprehensive view over like the different parts of what you get out of the box with users and access control. To close that loop, you'll see in the users file, that email, the read access is this can manage user function, which simply looks at the permissions. If they can manage users, return true. Otherwise, if they are the same item, return true. Otherwise, return false. And this permissions can manage users is going to look in the session at data.role.canManageUsers. And to close the loop on that, the session is being populated back in our entry point by this configuration for our auth package, which says, for anyone who signs in, load the session data. This is a GraphQL fragment. ID, name, role, can manage content, and can manage users. So that is the same as if in the GraphQL API, I've got users and I've just pasted that in like this. So this is the data that's being loaded and put into session for us to use in our session management functions. Now, next little piece of this demo that I wanted to give you is how we can start extending this with custom stuff and how we can even integrate it with other things on the internet. So I'm going to add a field to users. Let me just come back, close this window again. I really don't need that anymore. And all right, so I'm going to add something to users called GitHub username so that we can store the GitHub username of each user in our system. Adding something to the schema looks like this. I'll come down here under the role and I'll add a GitHub. See if I can mostly get this right without copying and pasting. I'm just pulling up my reference on the other screen. So GitHub username, that'll be a text field. And I'm going to give it, I'm going to proper case GitHub in the admin UI by giving it a label. Git has a capital H. And I'm going to attach the same permissions to it as other fields have, so that in the item view, you can either edit yourself or read it. And that's all we need to do to add something to the admin UI and to the database and the GraphQL API. Come into my terminal and restart the server now. So I'll just commit what we've done before. So you can see the diffs.
Okay, we've now generated a new update to our GraphQL schema. We can see the GitHub username is coming out. We've also generated an update to our Prisma schema. You can see the GitHub username has been added here. It's also prompting us to generate a migration. So we'll call that add GitHub username, and we'll apply it. And now once the admin UI rebuild process is finished in Next.js, we should be able to log in and see that. Check it out. There's the GitHub username field. So far, so good. And of course, in my GraphQL API, I can now select name and GitHub username. That's coming out there too. What I really want to do, what would be even cooler than just knowing the GitHub username, is knowing what GitHub repos that user has. And this is where we can stitch in additional GraphQL schema, and we're going to integrate GitHub's public API, which is a REST API, and integrate it into our GraphQL schema as a GraphQL API. And it's not going to take too many lines of code. I'll show you how this works. Next thing I want to do is get a virtual field. And I'm just going to copy and paste this so you don't have to watch me typing it all out from hand. Under GitHub username, okay, this is what we need. I'm going to import the virtual field type from Keystone. And I'm going to import the schema creation type from Keystone as well. I need that. And I need to, of course, create my GitHub repo GraphQL type and the resolver to fetch it. So I've left these in here. I didn't delete them so that I don't have to copy and paste too much. But what we've got here is, we'll start with the resolver. I've got a GitHub repos resolver, which is going to call GitHub's public REST API. It's going to use the fetch API to do that. And then once it's got the JSON back, it's going to filter out any private or disabled or fork repos and sort them by stargazers and then return them. It's going to do all that based on the item and the GitHub username field that we added in the last step. So I've got that GitHub repos resolver function. And then the schema for that, which I took based on GitHub itself, is these fields. So I'll just need to import them here. I'm sorry, Jed, but I think it's almost time now. And thank you for, you can still continue, but it's really awesome presentation. No how much minutes do you need more to finish up your lattice demo? Probably 2. Okay. I'm about 2 minutes away. Okay. Let's get our repos. Take your time. Yeah. Okay, that should work. Restart this. Oops. I'll skip the next step that I was going to build up separately and just drop the entire lot in. Okay, what I've also done is add some custom components for the admin UI here. So we can use React to create
a custom component for rendering that data in the admin UI too. And now we should get my favorite part of this demo as soon as it loads. Come on, Next.js. Fingers crossed. All right, the live demo looks like it's going to work. So if I put my username in here and save it, it's now pulling out the GitHub repos and using a custom renderer to show that for us. And closing that loop, if I reload my playground, I can now get GitHub repos and the Stargazers count and probably a full name and various other things from GitHub. And that's like taking GitHub's REST API and meshing it into our GraphQL API integrated with Keystone's data extensible. Awesome. Yeah, and I'll close the demo there. But thanks for letting me show you all that stuff. That was it. My last slide was just thanks. This is me on the internet, and where you can find out more about Keystone. Yeah,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And I'm also going to try Keystone soon. We also have one question. If you don't want the error to be shown, can you change that? So I think you're using some middlewares like GraphQL Shield to manage the protective resolvers. But how do you think you can not show the error from the middleware? We're using Apollo's GraphQL errors standard for that, and we're adding. There will be a release in about 2 weeks from now, with a lot more control over both the GraphQL, what's included and not, as well as the way that access control comes out. So if you don't want to see the errors, we've been adding an option for that to suppress it. So you could either add your own GraphQL middleware to Apollo's server, which would be possible, or we've got a big community Slack going for Keystone. So if you want to try it, jump into Slack and have a chat with us about edge cases like that. And it's really great hearing from users about what people's experience are and how to keep improving it. Okay, so I think there's another question. Custom GitHub schema is manually maintained. So could you answer that also? Or yeah, that's the community? In reality, what I would do is use GitHub's SDK and import the types from that. You could also just stitch in GitHub's GraphQL API is probably more appropriate. What I wanted to show there was if you had, let's say, another internal service, like we've built one project where there's a Keystone app, but there's an existing identity service that we wanted to connect with. So if you've got your own app, you could define that, like it's just JavaScript. So anyway, you could import those types from, you can import them and then plug them into Keystone. So the fact that I handcrafted that GitHub repo schema is just to show you what it would look like. Whereas if you had that same information anywhere else in an SDK or something, you could just import it and use it the way you would in any JavaScript application. Okay, thank you for your answer. I have one last question. This is for myself. So Keystone is actually the CMS which can control the service layer database. So you have your own authentication in the CMS server, and it's going to control the whole database in service layer. So how confident is it to protect the other side of database? So the users can also manipulate the data at the service side. So very confident is the answer. It's actually not, it's tricky because we call it a CMS and it can be used as a CMS, but it's actually an API
service. So all of that access control is what we've spent the most time building, making sure that it's really, we have thousands of tests covering that, and covering the query generation with Prisma as well. In fact, in Prisma's last release, there was an edge case bug that our test suite managed to catch. It's very comprehensive. And so it's been, we've got a large amount of trust in it, and it's been stable for like 2 years now. In terms of fitting into that service layer, what we did recently with the Atlassian project is they have their own authentication layer, which is implemented at the network layer. Keystone doesn't manage the session or the authentication in that case. That auth package is built as a plugin, and you can kind of clone it and build a different plugin. So in the Atlassian project, what we did was read the headers on the requests that were injected by the auth service layer in the networking system, and then just pass that through to the resolvers where we can implement the access control checks. So it's more powerful than it sounds like at the start if you're just describing it as a CMS. Yeah. But if you're interested in like more going into, we don't sort of have time to go into the depth of that today. But if you're interested in learning more, there's a lot of conversation again in our Slack channels about that sort of stuff. So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it's possible. Okay. Oh yeah, thank you so much for your answer again. So I think it's our time to finish up.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Really appreciate your presentation. And yeah, I think you're really great. The Keystone is a really great project. And I'm also interested today, so I might have to try it out soon. And thank you for your time. And so, yeah, the next thing, I'm going to speak in Korean again to finish up this meetup.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everyone. Yeah. 네, 다른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면 참 같은데 저만 인사를 대표로 하는 입장이라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너무 좋은 발표였고 너무 큰 프로젝트고 너무 훌륭한 프로젝트라서 제가 네, 이렇게 소개를 받는 입장에서도 되게 좀 영광스럽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를 하기 전에 프리즈마 쪽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중간에 어떤 프로 같은 걸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당첨자분을 호명을 할 겁니다. 예. 철정리님이라고 계신가요? 혹시 좀 계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철정리님, 영어로 CHEOLJUNGLEE 분이시거든요. 네, 괜찮으시면은 저한테 트위터를 좀 남겨주시면은 이제 그분께 거예요. 프리 제작한 이제 책이랑 뭐 그런 굿즈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잠시만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드님께서 요청을 주셨는데요. 키스톤 JS 레포에 들어가셔서 스타를 좀 달아주면 감사하겠다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너무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분께 이제 보답으로 원하시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조만간 CMS를 만들어야 돼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게 답변 감사하고요. 답변 확인했고 저한테 트위터로 이제 트윗만 조금 걸어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프리즈마 미더블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국내 좀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개발자 발표 같은 것들은 여러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해외 개발자분들이랑의 저점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제 좀 프리즈마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외국의 훌륭한 개발자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즈마를 통해서요. 네. 다들 프리즈마 오늘 했던 내용들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해서
이메일로 공유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